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수줍음 많고 사랑스러웠던 소녀 윤서아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도 깊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지닌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프랑스 그라스에서 자신의 꿈을 피워낸 실력파 조향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쌍둥이 중과 아리의 엄마였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윤서아는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딸 아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들 준이는 제 몫의 작은 캐리어를 야무지게 끌며 엄마의 반대편에 바짝 붙어 걸었다. 엄마 한국 공기는 프랑스랑 냄새가 달라요. 아리가 큰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호기심 많은 아리의 코는 언제나 세상에 새로운 냄새를 찾아다녔다. 여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집의 냄새란다. 서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에게 한국은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아픈 과거이자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미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향수 브랜드 써야 세요 A의 론칭을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제국 RS그룹이 운영하는 RS 갤러리아 백화점이었다. 며칠 후 RS 갤러리아 1층 중앙홀은 서아의 새로운 향수 메모아 이 론칭 기념 프레스 행사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여들었고 서아는 능숙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향수를 소개하고 있었다. 5년 전의 그녀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다. 메모아는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향기는 단순히 후각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잊고 있던 기억의 서랍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 향수가 여러분 각자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행사장 한편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리야. 모두의 시선이 쏠린 곳에 나비 모양의 홀로그램을 쫓아가던 아리가 균형을 잃고 누군가의 다리에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곧장 아이에게 달려갔다. 괜찮니? 아가 다친 데 없어. 그녀가 넘어진 딸을 부축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아이가 부딪힌 남자는 그림자마저도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는 듯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한 몸의 윤곽을 드러냈고 날카로운 턱선과 조각 같은 이목구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절대군주 RS그룹의 권태아 회장이었다. 그는 예고 없이 백화점 현장을 점검하러 나왔다가 소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의 등장에 백화점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부주의해서. 서아는 황급히 사과하며 아리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권태아는 아무 말 없이 서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속내를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서아가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그의 콧가를 스치는 은은한 향기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어떤 향수와도 다른 살결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사람 본연의 체향 같았다. 낯설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익숙한 향기. 5년 전 술과 약기운 그리고 배신감으로 흐릿했던 그 밤 자신을 스쳐 지나갔던 유일한 위안 같았던 바로 그 향기였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얼굴에 머물렀다. 5년 전의 앳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겁에 질렸을 때 살짝 떨리는 속눈썹과 굳게 담은 입술의 윤곽이 흐릿한 기억의 편린과 겹쳐졌다. 세월마.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때 서아의 등 뒤에 숨어있던 아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그 옆으로 엄마를 지키려는 듯 준이가 다가와 섰다. 권태하는 두 아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 여자아이 아리는 엄마를 쏙 빼닮아 사랑스러웠지만 남자아이 준이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어릴 적 흑백 사진을 마주한 것 같았다. 무심한 듯 세상을 관조하는 차가운 눈매, 야무지게 담은 입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눈 밑에 작은 점까지. 그 아이는 그 어떤 유전자 검사보다도 더 확실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권태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5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밤의 여인. 그리고 그녀가 데리고 나타난 자신을 쏙 빼닮은 두 아이. 서하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가자 주나 아리야. 하지만 권태하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아와 두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영혼에 되묻는 것처럼 나직하게 읊조렸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5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서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권태하의 마지막 질문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윤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5년간 아이들을 지키며 단련된 강인한 모성애가 그녀의 이성을 깨웠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아닙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재빨리 몸을 돌렸다. 기자들과 당황한 백화점 임원들이 만들어낸 혼란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론칭 행사를 간신히 마무리했지만 온 신경은 등 뒤에 꽂히는 듯한 권태하의 집요한 시선에 쏠려 있었다. 행사장을 빠져나와 채 오르는 순간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남자. 악몽의 주인이자 동시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제발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줘. 서아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RS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권태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던 남자아이와 애써 자신을 외면하던 한 여자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틀림없어. 그 향기, 그리고 그 아이,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지난 5년간 그는 단 하룻밤의 기억 때문에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경쟁자였던 삼촌의 계략에 빠져 약에 취했던 그 밤. 정신을 차렸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잔향처럼 남은 은은한 살냄새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은방울꽃 모양의 머리핀 하나만이 그 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풀어 여자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향기가, 그리고 자신의 핏줄이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회장님, 그의 충직한 그림자 박 비서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섰다. 부르셨습니까? 권태하는 돌아보지 않은 채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압적이었다. 조향사 윤서아, 오늘부터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가족, 학력, 경력, 특히 지난 5년간의 행적 그 중에서도 정확히 5년 전 오늘을 기점으로 앞뒤 한 달간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 박 비서는 순간 놀랐다. 10년 넘게 권태아를 보좌했지만 회장이 이토록 다급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누군가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물러났다. RS그룹의 정보팀은 국가정보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하룻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권태아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그는 억지로 5년 전 그 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뜨거웠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이성은 녹아내려 질척한 욕망만이 남았다. 삼촌이 건넨 와인이 문제였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그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약을 탄 것이다. 호텔 스위트룸에 겨우 몸을 던졌을 때 그는 이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객실 서비스를 위해 들어온 호텔 인턴이었는지 아니면 삼촌이 준비해둔 또 다른 함정이었는지.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덮쳤다. 하지만 기억 속의 여자는 저항했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풍기던 향기.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를 진정시키려 했던 서툴지만 다정한 손길. 약에 취해 짐승과 다름없었던 자신에게 동정심을 보였던 유일한 인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계약은 파기 직전이었고 삼촌은 그가 여자를 겁탈했다는 스캔들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삼촌을 막고 회사를 지켜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함이 남았다. 그리고 그 밤에 여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녀에게 사죄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향기를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박 비서는 밤새 완성한 보고서를 들고 회장 집무실로 들어섰다. 권태아는 밤을 샌 듯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권태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윤서아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5년 전 풋풋한 대학생 시절의 사진이었다. 어젯밤에 세련된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 깊은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그는 빠르게 서류를 넘겼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재학 중 휴학, 프랑스 그라스 향수학교 유학.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5년 전 코리아나 호텔 스위트룸 전담 파트타임 근무. 5년 전 8월 24일 자로 퇴사. 일주일 뒤 프랑스 출국. 8월 23일. 바로 그 밤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그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자지, 권준, 콘준. 녀, 누 권아리 콘아흐리, 권준. 아이는 엄마의 성이 아닌 그의 성 권씨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권태아는 보고서를 쥔 채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종이가 그의 악력에 구겨졌다. 5년간의 의문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거대한 확신이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찾았어. 그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찾았어. 그는 박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맹수의 집요하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과거의 메아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외침이 되어 그의 심장을 울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시간은 5년 전 그날 밤에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권태아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접근해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이토록 대담하고 전면적일 줄은 몰랐다. 론칭 행사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향수 브랜드 세어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부티크 에이전시 라벨라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RS그룹이 라벨라의 지분 4%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음이 발표되었다. 윤서아 조향사님, 이제부터 RS그룹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라벨라의 대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아의 귀에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하룻밤 사이에 권태아는 그녀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사실상의 고용주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고 그녀가 도망칠 모든 퇴로를 차단하려는 거대하고 정교한 거미줄. 서아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프로였다. RS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당신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모든 상호작용을 철저히 공적인 관계로 제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적인 대화, 불필요한 만남은 모두 피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권태아는 그녀보다 몇 수 위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대신 그는 그녀의 일상 곳곳에 자신의 존재를 스며들게 하는 조용한 포위를 시작했다. 그녀의 연구실에는 RS그룹의 이름으로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왔다. 그녀가 쌍둥이를 등원시키는 유치원에는 RS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최신식 놀이시설과 유기농 급식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녀가 아이들과 주말에 자주 가는 한적한 공원은 RS그룹 임직원 전용 휴게 공간이라는 팻말과 함께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서아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그녀의 삶 전체를 사들이고 있었다.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아는 중요한 원료 수급 문제로 미팅이 길어져 친구에게 아이들의 하원을 부탁했다. 약속 장소로 달려가던 그녀의 차 안에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아야, 지금 놀이터인데 준이랑 아리가 어떤 아저씨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막아서. 서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차를 몰아 놀이터로 향했다. 멀리서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다. 권태아. 그가 무릎을 굽혀 준이와 눈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리가 그의 정장 소매를 꼭 붙잡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거리를 두고 서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평소의 냉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변신도 할 수 있는 건가? 태아가 묻자 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탐사 로봇이에요. 변신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중요한 건 데이터 수집 능력이에요. 내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태아는 자신과 똑 닮은 아들의 조숙함과 냉철함에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아저씨, 웃으니까 잘생겼어요. 우리 아빠도 아저씨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아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핏줄이 당기는 기분, 자신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져보는 감격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오아야. 친구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 소리에 태아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이 서아와 마주쳤다. 서아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아이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품에 안았다. 누구 마음대로 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해하지 마시오. 아이들이 먼저 내게 말을 걸었소. 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서아의 품에 안긴 아이들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기에 더욱 비참했다. 다시는 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획 돌아섰다.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권태하는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아리가 쥐어준 딸기맛 사탕이 들려 있었다. 한편 재계의 소문은 빛의 속도보다 빨랐다. 얼음의 제왕 권태하가 신인 조양색에 푹 빠졌다는 가십이 사교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가장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태양물산의 외동딸이자 스스로를 권태하의 약혼녀라고 믿고 있는 오유라였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셀러브리티이자 패션 아이콘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막강한 배경을 가진 그녀에게 세상 모든 남자는 발 아래 있었지만 오직 권태하만은 예외였다. 그녀는 그를 갖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여왔다. 윤서아라고 듣도 보도 못한 계집애가 감히 누굴 넘봐. 오유라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비서가 건넨 윤서아의 프로필 파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파일 속에서 윤서아는 단아하고 청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유라는 그 미소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아 윤서아의 브랜드가 입점한 아레스 갤러리아로 향했다. 그리고 퇴근하는 윤서아의 모습을 주차장에서 목격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지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값비싼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는 자신감과 행복의 아우라가 풍겨나왔다. 오유라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오유라의 예쁘게 칠해진 손톱이 최고급 가죽 핸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이 뱀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빛났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전부 짓밟아 줄게. 권태하의 조용한 포위망 위로 오유라라는 또 다른 포식자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윤서아의 앞날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오유라의 공격은 예고 없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윤서아의 명예와 자존심이 담긴 향수 메모아를 직접 겨냥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뷰티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향사 윤서아의 신작 메모아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프랑스 향수 학교 출신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메모아가 10년 전 단종된 프랑스의 니치 향수 수브니르 드엥 헤브 수베니르 던 레브와 90% 이상 동일한 향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향수의 노트 구성을 전문 용어로 비교 분석하며 윤서아가 무명 시절의 향수를 교묘하게 베껴 자신의 창작물인 양포장했다고 비난했다. 그 글은 시작에 불과했다. 몇 시간 만에 오유라가 돈으로 매수한 수십 명의 뷰티 블로거와 유튜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천재 조향사의 두 얼굴, 성공의 눈먼 양심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고 소셜미디어에는 함과 윤서 A 바을 표절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5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윤서아의 명성이 단 반나절 만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말도 안 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야. 서아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태블릿 PC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중얼거렸다. 메모아는 그녀에게 향수 그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찾아와준 두 아이라는 기적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던 그녀 자신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낸 영혼의 조각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훔쳐 가짜라고 낙인 찍고 있었다. 유통사인 라벨라는 발칵 뒤집혔다. 백화점과 편집샵에서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가 이어졌다. 서아는 즉시 반박 성명서를 준비했지만
거대한 여론의 파도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고립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숨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RS그룹 회장 집무실의 공기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권태하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다. 그의 정보팀은 루머의 진원지를 역추적하여 모든 자금의 흐름이 오유라와 연결된 유령 마케팅 회사로 향하고 있음을 몇 시간 만에 밝혀냈다. 어리석은 것, 권태하는 짧게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오유라의 운명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감히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브랜드를 공격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의 엄마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가는 혹독해야만 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그의 방역은 번개처럼 신속하고 파괴적이었다. 첫째 표절의 원본이라고 지목된 향수 수브니르 드엥, 해브를 만든 조향사 알랭 드 보통. 지금 스위스에서 은퇴 생활 중일 거다. 당장 전용기를 보내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서울로 모셔와. RS그룹의 이름으로 예우는 최고로 갖추도록. 둘째, 이번 루머를 퍼뜨린 블로거 유튜버, 그리고 언론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RS그룹 및 모든 계열사와의 광고, 협찬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 겁을 먹고 기사를 내리는 놈들은 살려두고 끝까지 버티는 놈들은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려. 셋째, 내일 오전 10시 RS 갤러리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수아 조향사가 직접 입장을 밝힐 자리라고 홍보해. 모든 언론사가 주목하게 만들어. 권태하의 지시는 거침없었다. 그는 루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루머의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기로 했다. 다음날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서한은 밤새 잠을 설쳐 헬쑥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메모아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자신의 아픈 과거와 아이들에게서 얻은 영감, 그리고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는 향기의 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던 순간 기자회견장에 문이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명이 들어섰다. 전설적인 조향사 알랭드 보통이었다. 그의 등장에 장내는 술렁였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와 서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이 젊은 천재의 작품이 제 향수를 표절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메모아의 향을 맡아본 지금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향수는 표절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것은 제 향수에 대한 오마주이자 그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재창조입니다.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기억의 깊이를 이 젊은 조향사는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저는 오늘 제 후계자를 발견한 것 같아 기쁩니다. 전설적인 거장의 한마디는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다.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었고 의혹의 눈초리는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스캔들은 오유라에게 완벽한 역풍이 되어 돌아갔다. 서한은 악의적인 공격을 이겨낸 실력파 조향사로 대중에게 각인되었고 메모아는 출시와 동시에 주문이 폭주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한은 권태하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따지기 위함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뭐예요? 돈명이 아니면 나를 당신 발 아래 두고 조롱하고 싶은 건가요? 권태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가식과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벗어던지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담아 말했다.
난 그저 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내 것을 지키는 일. 그의 선언에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것은 그녀와 그리고 두 아이를 향한 소유권 주장과도 같았다. 권태아의 선언은 윤서아의 심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집요함 뒤에 숨겨진 것이 단순한 흥미나 정보격이 아닌 5년 전 과거에 대한 확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후로 더욱더 철저하게 그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벽이 높을수록 그는 더욱 거세게 그 벽을 허물어뜨릴 기세였다. 표절 스캔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메모하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RS그룹은 VVIP 고객들과 언론을 초청하여 성대한 론칭 파티를 열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서아는 밤하늘의 별빛을 담은 듯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성공은 그 자체로 오유라의 심기를 긁는 가시와도 같았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오유라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아의 커리어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아의 인생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에 서아는 아이들을 무기 삼아 권태아를 꼬드기는 미혼모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녀는 서아를 바로 그런 여자로 만들기로 했다. 오유라는 파티장에서 서아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번에 적에 대신 패배를 인정한 듯한 거짓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서아 씨,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오늘은 서아 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2잔을 받아 한 잔을 서아에게 건넸다. 서아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고 가볍게 입술만 축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잔에는 이미 무색무취의 약물이 타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는 현기증과 함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감각이 되살아나며 공포가 엄습했다. 안 돼. 또다시. 그녀가 비틀거리는 순간 한 남자가 그녀를 부축했다. 오유라가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남자였다. 그는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능글맞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제가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계획은 서아를 호텔방으로 끌고 가 연출된 사진을 찍고 파파라치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단 한 사람의 시선 앞에서 무산되었다. 파티 내내 서아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던 권태아. 그는 오유라가 서아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아를 부축한 남자의 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잡아 비틀었다. 더러운 손 치워.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다. 권태아는 쓰러지려는 서아의 몸을 자신의 품에 안아들었다. 그는 주변에 경악하는 시선과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아를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는 오율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네가 한 짓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서아를 안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파티가 열린 호텔의 최상층, 오직 그만이 출입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정신을 잃었던 서아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방의 소파에 누워 있었다. 권태아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서아는 공포에 질려 몸을 일으켰다. 여기가 어디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진정해. 아무 짓도 안 했어. 권태아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서아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그는 5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그 남자일 뿐이었다. 날 그냥 내버려 둬요. 제발.
그녀의 절규에 권태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걸 보면 당신이 날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지. 서한은 경계하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5년 전 권태하의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병원의 검사 결과지였다. 두 번째는 그의 삼촌이 경쟁사 사장과 만나 권태하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었다. 그날 밤 나도 피해자였어. 당신과 똑같이. 권태하는 담담하게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업을 빼앗으려는 삼촌의 계량약에 취해 이성을 잃었던 자신,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 휘말려든 그녀. 서한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의 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평생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아야겠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어. 그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에 밀었다. 그것은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권준, 권아리라는 이름과 권태하라는 이름 사이에는 친자 관계 확률 99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놀이터에서 주니코트 소매에 붙어있던 머리카락 한 올을 주었소. 확인이 필요했으니까. 서한은 보고서를 쥔 채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5년간 목숨처럼 지켜왔던 비밀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두려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지난 5년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한 여자의 서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권태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우는 그녀의 어깨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크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의 나직한 위로에 서한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진실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상처투성이의 과거를 마주하고 함께 서 있었다. 그날 밤 권태하의 펜트하우스에서 윤서한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했다. 그녀가 잠든 사이 권태하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서 밤새도록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가 잠든 서아와 아이들의 삶에 감히 손을 댄 자는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오유라의 세상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인 태양물산에 재앙이 닥쳤다. RS그룹은 하룻밤 사이에 태양물산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다. RS의 결정은 신호탄과도 같았다. RS의 눈밖에 난 기업과 거래를 계속할 어리석은 회사는 없었다. 아침부터 협력사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팩스로 쏟아져 들어왔고 주거래 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의 즉각 상환을 요구했다. 태양물산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회사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제적인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매장이었다. 오전 10시 국내 최대 연예 정보 사이트에 재벌 3세 5양의 추악한 이면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오유라가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신인 연예인을 질투해 방송에서 퇴출시킨 일, 자신의 갤러리 소속 작가의 작품을 헐값에 가로챈 일, 그리고 파티장에서 경쟁자인
윤서아를 약물로 해치려 한 CCTV 영상의 일부까지.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대중의 찬사는 순식간에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악플로 뒤덮였고 그녀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모든 브랜드는 그녀의 얼굴을 지우기 시작했다. 권태하, 내 짓이지. 오유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명품들을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그에게 맞설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방의 머리를 조아리러 다녔지만 모두에게 문전박대당했다. 그녀가 믿었던 인맥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했다. 세상은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성을 잃은 오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윤서아와 그 아이들이었다. 그들만 없었더라면 권태하는 자신의 것이었을 터였다. 그녀는 망가진 얼굴로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부숴버리면 너도 나처럼 고통스럽겠지. 그녀는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직접 차를 몰아 준이와 아리가 다니는 유치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하원할 시간을 노려 그중 하나라도 납치할 계획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인지 그녀는 이미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 유치원 근처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검은색 세단 2대가 앞뒤를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은 권태하의 경호팀이었다. 박 비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유치원 주변에 삼엄한 경비를 펼쳐놓고 있었던 것이다. 오유라 씨,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경호팀장의 차가운 물음에 오유라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때 그녀의 뒤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권태하였다. 그는 천천히 오유라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경멸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마지막 기회마저 내 발로 걷어차는군. 태아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난 그냥 태아 씨를 너무 사랑해서. 오유라는 차에서 내려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권태하는 그녀를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자신의 옷을 털어낼 뿐이었다. 사랑 네가 한 짓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집착이고 욕심일 뿐이지. 넌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넌 아레스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트로피를 원했을 뿐이야. 그는 몸을 숙여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5년 전 내 삼촌과 손잡고 나에게 약을 먹인 것도 너라는 걸 알고 있다.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대가, 이제부터 평생에 걸쳐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오유라의 영혼에 내리꽂히는 사형 선고였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권태하는 이미 그녀를 아동유괴 미수 및 특수상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오유라는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화려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것을 잃고 망가진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이었다. 며칠 후 태양물산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오유라는 과거의 모든 죄까지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윤서아는 권태하가 마련해준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권태하라는 남자가 가진 힘의 거대함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뿐인 과거가 아니었다. 그녀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오유라의 몰락을 끝으로 윤서아와 아이들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권태하는 더 이상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위성이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아이들의 아빠이자 그녀의 보호자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다. 과거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미래의 관계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채였다. 주말 오후 권태하의 집 거실. 아이들은 처음 와보는 넓은 집에 신이나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서아와 태아는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온전한 둘만의 대화를 시작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할 내 사람들이었으니까. 태아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창밖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그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볼 때보다도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권태하는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모르오.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군.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지난 5년간 당신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나는 그 아이들의 존재조차 몰랐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소. 아이들과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는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내게 가족이 될 기회를 주지 않겠소. 서아 씨,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인생, 나는 그 모든 것을 존중할 거요. 당신을 내 그림자 속에 가두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저 당신과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을 뿐이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진실하게 서아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가족이 되는 연습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주말 아침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앉았다. 태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아, 아리야, 사실 아저씨가 너희들의 아빠란다. 아리는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태아의 품에 안겼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저씨는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처럼 멋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진난만한 딸의 반응에 태아와 서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반면 준이는 말없이 태아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우리 준이랑 아리 그리고 엄마 옆에서 평생 지켜줄게. 준이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권태하는 약속대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그는 아이들 앞에서는 어설픈 신입 아빠일 뿐이었다.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시장경제 보고서를 읽어주기도 했고 아이들과 놀아주겠다며 놀이공원 전체를 빌려 서아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아이들의 유치원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했고 서툰 솜씨로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 그의 차가운 세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아의 따뜻한 온기로 점차 채워져 갔다. 그들의 로맨스 또한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깊어졌다. 그는 서아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그는 그녀가 세계적인 조향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삭막했던 삶에 향기로운 색채를 더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아침
네 사람은 이제 그들의 보금자리가 된 집 거실에 모여 있었다. 권태하는 바닥에 엎드려 아리가 꽂아주는 알록달록한 머리핀을 순순히 받아주고 있었고, 준이는 그 옆에서 자신이 조립한 로봇의 성능을 진지하게 아빠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서아가 달콤한 팬케이크를 구웠고 그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던 지독한 악몽과 외로움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달콤한 팬케이크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의 대표작 메모아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향기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집을 가득 채운 이 평범하고도 행복한 향기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미래의 향기임을 깨달았다. 5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상처 입었던 귀여운 소녀와 차가웠던 총재는 마침내 그들의 아이들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와 아빠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새벽은 그렇게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었다.